한국만 가면 미쳐서 안 돌아온다. 미국 국방부가 귀환 요청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주한미군들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실제 주한미군들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온갖 혜택을 줘도 한국에 남겠다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매튜스입니다. 서울의 용산 기지에서 근무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정보장교로 부임하던 날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던 한국의 첫인상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높게 솟은 빌딩들과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으로의 발령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설임이 컸어요. 미국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았죠. 첫 몇 주간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특히 사무실에서 나눠주는 김치는 처음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죠. 그 강한 마늘 향과 매운맛은 제 입맛에는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김치가 없는 식사가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함이었습니다. 밤 늦게 퇴근해도 거리를 걷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워싱턴 DC에서 근무할 때는 늘 주변을 경계하며 걸어야 했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고 언제든 안전하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처음으로 새벽 3시에 편의점에 들렀을 때 그 편리함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건 인터넷 속도였어요. 미국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데이터가 오갔죠. 화상통화로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도 끊김없이 선명한 화질로 대화할 수 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사실 미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국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건 한국 문화와 예절이었습니다.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와 복잡한 술자리 예절은 특히 어려웠어요. 실수로 윗사람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아 당황했던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죠. 그땐 한국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답답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젠 제가 먼저 형인지 아닌지 나이를 묻게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라는 개념과 공동체 의식은 미국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죠. 근무 3년 차가 되면서 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고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니 굳이 한국어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길에서나 일을 할 때나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던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영어를 못한다고 쑥스러워하는 게 저는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왠지 직접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택시 기사님과 행선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조금씩 익히면서 더 많은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특히 한국어에는 영어로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나 눈치 같은 단어들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기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로 한국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즐겨 먹게 되었죠. 퇴근 후에는 종종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곳에서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갑자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작전 관련 기밀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나 외부 해킹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내부에 첩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모든 정보장교들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저는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압박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기지에 들어갈 때마다
더욱 엄격한 보안 검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직원들의 배경이 다시 한번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없진 않았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한국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화 중에도 항상 주의해야 했죠. 기밀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밤낮으로 CCTV 영상과 접근 기록들을 분석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어떤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했어요.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고 주말도 반납해가며 일했죠.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갔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텼습니다. 이 일이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이 생겨났죠. 유출된 정보는 매우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높은 보안 허가를 가진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는 저의 가까운 동료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한국군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누군가를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깊은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그랬어요.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검토하던 어느 날 우연히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시스템 접속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늦은 시간이었죠.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접속은 제 사무실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범인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저는 발견한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 시간대에 꾸준히 시스템에 접속했는지 추적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보안 로그를 확인해보니 접속자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마침내 한 명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리우 웨이 중령,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미국인 장교였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마주치는 사이였죠. 제이스는 항상 미소를 띠고 친절했으며 업무 능력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평소에도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회의 중에 한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발언을 종종 했고 미군 내 다른 중국계 장교들과 유독 친밀하게 지냈죠. 처음에는 이런 사실들이 단순히 그의 문화적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그가 중국 문화에 애착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미군에 입대한 지 15년이 넘은 베테랑 장교였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공로로 여러 차례 훈장을 받기도 했죠. 그런 그를 의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어요. 유출된 기밀 정보에 접근한 시간대와 리우의 시스템 접속 시간이 일치했고 그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흔적도 발견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리우를 고발한다면 그것은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죠. 고민 끝에 저는 한국군 정보 담당자인 김재훈 대위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대위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한국군 장교였고 지난 2년간 여러 작전에서 함께 일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어요. 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신중하게 반응했죠. 우리는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최대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리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정식 감시 허가 없이 동료를 미행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지만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했죠. 김 대위는 한국 정보기관과의 연결망을 통해 리우가 한국에서 접촉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저는 기지 내에서 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첫 며칠간은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리우는 평소와 같이 근무했고 퇴근 후에는 주로 기지 내 숙소에 머물렀죠. 하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그에게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주말 휴가를 신청했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김대위와 저는 번갈아가며 그를 미행했죠. 리우는 먼저 명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동양인 남성이었고 그들은 약 30분간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어요. 다행히 김대위가 몰래 찍은 사진으로 그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사업가로 위장한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이후 리우는 이태원의 한 클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여러 외국인들과 어울렸고 특히 한 젊은 여성과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사교 활동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접선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우는 일찍 호텔을 나와 남산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약 20분 후 한 남성이 그에게 다가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무언가를 주고받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수상했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의심스러울 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김대위와 상의 끝에 우리는 좀 더 과감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리우가 기지를 비운 사이 그의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이었죠. 사실 이는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허가 없이 동료의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은 심각한 규정 위반이었고 발각될 경우 우리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죠. 다행히 리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리우가 일본으로 출발한 직후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보안 키패드 코드는 김대위가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죠. 사무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류함과 책상 서랍 그리고 컴퓨터 등 모든 곳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대부분 공식 문서들이었고 의심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밑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어요. 금고는 단순한 숫자 조합으로 잠겨 있었고 김대위의 도움으로 몇 번의 시도 끝에 열 수 있었죠.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USB 드라이브와 노트북,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보니 그 안에는 우리가 찾던 유출된 기밀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게다가 중국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들과 찍은 사진들도 발견되었죠. 이것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리우 웨이 중령은 분명 이중 스파이였고 우리는 이제 그를 체포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리우가 혼자 행동했는지 아니면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유출했고 그것이 어떤 경로로 중국 정부에 전달되었는지도 알아야 했어요. 김대위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일단 자세한 배후가 밝혀지기 전까진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국군과의 정기연합훈련에 참가했어요. 이미 3년 동안 한국에 주둔하며 수많은 훈련을 함께 해왔지만 그날 훈련은 어딘가 특별하게 느껴졌죠. 아마도 최근의 사건 때문에 더욱 예민해진 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훈련 과정에서 저는 한국군의 능력을 새삼 깊이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완벽한 집중력으로 훈련에 임했고 어떤 어려운 과제도 뛰어난 팀워크로 해결해 나갔죠.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적군 포위 작전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은 놀라운 체력과 전술적 감각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미군보다 더 빠르게 지형을 파악하고 더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결코 우리 미군이 보호해줘야 하는 약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군이었죠. 훈련이 끝난 후 한국군 장교들 그리고 김대위와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례적인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은 저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소주잔을 서로 채워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군대 생활의 애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정문화를 피부로 느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허물없이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훈련 중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그 경계가 자연스럽게 무너졌어요. 제가 어색하게 앉아있자
옆에 있던 김대위가 먼저 다가와 소주잔을 채워주며 웃어주었죠. 그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주 한 잔, 두 잔이 들어가면서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한국군 장교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진솔하게 나누었죠. 저 역시 미국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군인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날 밤 취기에 몸을 맡긴 채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러 온 군인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게 되었죠. 한국의 거리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에게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감정도 잠시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급 연락을 받았어요. 또다시 기밀 유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이번에는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유출되었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리우는 아직 일본에 있었고 그가 이번 유출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죠. 그렇다면 또 다른 내부자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즉시 김 대위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고 30분 후 기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취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저는 최대한 평범한 모습을 유지하며 카페로 향했습니다. 주변에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김대위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 유출된 정보의 목록을 보여주었죠. 이번 유출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정확히 타겟팅되어 유출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회주의적 스파이 행위가 아니라 잘 계획된 작전의 일부라는 인상을 주었죠. 저와 김대위는 눈빛만 교환했을 뿐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부의 첩자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리우 중령에 대한 정보와 새로운 유출 사건을 상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어요. 내부에 또 다른 첩자가 있다면 잘못된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죠. 결국 우리는 한미연합정보팀의 최고 책임자인 존슨 대령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30년 이상의 군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그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존슨 대령의 사무실을 찾았죠. 예상대로 그는 우리의 보고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우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후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일본에 있는 미군 정보부에 연락해 리우의 체포를 지시했고 기지 내 보안 레벨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켰죠. 또한 최근 유출된 정보에 접근한 모든 인원의 행적을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리우 중령이 일본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그는 목숨을 잃지 않았고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죄라는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무고한 사람이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유출 사건의 범인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존슨 대령은 저와 김대위에게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우리는 기밀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인원의 배경을 다시 조사하고 최근 몇 개월간의 활동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3일째 되던 날 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기밀 서버의 접속 로그를 분석하던 중 특이한 패턴이 눈에 띄었어요. 김대위 역시 한국군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다며 두 시스템 간의 유사점을 지적했죠. 우리는 전문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더 깊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누군가가 딥시크를 활용해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딥시크는 출시되자마자 국가에서 접근 제한을 걸어뒀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텐데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딥시크를 썼다는 것보다 군법회의에서 인정받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죠. 김대위와 저는 고민 끝에 과감한 작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만들어 제2의 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올려두고 그가 이를 빼돌리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죠. 물론 이 허위 정보는
실제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작해야 했습니다. 김대위는 한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럴듯한 가짜 작전 계획을 만들었어요. 내용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특수부대의 북한 침투훈련 계획이었죠. 이 정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훈련이었고, 만약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것은 분명 내부 첩자의 소행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보안 속에 이 작전을 진행했어요. 존슨 대령조차도 이 계획의 세부 내용을 알진 못했죠. 유출 경로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이 이 작전에 관여했습니다. 가짜 정보를 서버에 업로드한 후 우리는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했어요. 군 내부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파일을 추적했죠. 첫날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밤,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늦은 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우리가 심어둔 가짜 정보가 있는 서버에 누군가 접속했고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즉시 이 활동을 감지하고 알람을 울렸죠. 저희는 숨죽이며 그 서버를 추적했어요. 그런데 그 서버는 제이슨의 서버였습니다. 리우와 같은 중국계 미국인 출신으로 의무관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접점이 없었죠. 평소 리우와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슨은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자신의 개인 장비에 연결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딥시크를 열어 기밀 정보를 암호화하기 시작했죠.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이슨이 갑자기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는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죠. 저와 김대위는 긴장했습니다. 만약 제이슨이 우리의 함정을 알아차리고 증거를 파괴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잠시 후 제이슨은 다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딥시크에 해당 자료를 올리고 암호화된 정보를 USB 드라이브에 저장해 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무실을 나섰죠. 저희는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기지를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그는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며 꼬리를 떼려고 노력했지만 저희는 그를 놓치지 않았죠. 약 1시간 후 제이슨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중년의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김대위는 그가 중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의심된다고 귓속말로 알려주었죠. 저희는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이슨과 그 남성은 약 20분 동안 대화를 나눈 후 USB 드라이브를 건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대기시켜둔 한미합동정보팀에 신호를 보냈고 특수요원들이 순식간에 호텔 로비로 진입했죠. 제이슨과 중국인 남성은 저항할 틈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현장은 매우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일반 투숙객들은 거의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였죠. 제이슨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체념한 듯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리우와 함께 중국 정보기관과 접촉해왔으며 수천 건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자백했어요. 그의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죠. 체포 작전 다음 날 저는 제이슨 중령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존슨 대령은 제가 직접 신문에 참여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도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온 제게 일종의 보상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았죠. 신문실로 들어서자 제이슨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장교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죠. 저는 그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같은 부대에서 함께 일했고 때로는 함께 훈련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가 선서한 미국에 대한 충성은 어디로 갔는지 물었죠. 처음에 제이슨은 말없이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죠. 제이슨은 갑자기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직도 미국과 한국이 너를 위해 줄 것이라고 믿느냐고 되물었어요. 중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곧 몰락할 것이라고 단언했죠. 그의 말은 가슴에 꽂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이슨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단지 역사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행동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미국과 한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불가피하다고 믿었고 그 변화의 물결에 자신을 맡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배신이 어떤 높은 차원의 역사적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배신한 것은 단순히 한국가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싸웠던 전우들, 그를 신뢰했던 동료들이라고요. 그가 한 행동은 단순한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강조했죠. 제이슨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다시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너무 순진하다고,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흑백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이슨과 저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권력과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면 저에게는 충성과 명예 그리고 전우애와 같은 가치들이 여전히 중요했죠. 저는 지난 3년간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강인한 나라인지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이슨의 말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말했어요. 그가 보지 못한 것들, 느끼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요.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는 깊은 인간적 유대를 경험했습니다. 한국군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함께 고생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어떤 국가적 이해관계보다 더 강력했죠. 제이슨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일종의 안도감도 느꼈죠. 위험한 첩자를 색출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주변의 한국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설고 이질적으로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보호하고 싶은, 가치 있는 곳이 되어 있었죠. 제이슨의 배신은 아프지만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발견한 진실한 유대와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김대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표정만 보고도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짐작한 듯 했죠. 그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고 그 작은 제스처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보고서를 쓰다 김대위와 작업을 마친 후 저는 잠시 기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안전했어요. 높은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리우 사건이 마무리되고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아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주한미군 정보장교로서의 3년 임기가 이제 몇 개월 후면 끝나고 저는 미국 본토로 돌아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라면 기쁘게 맞이했을 소식이었을 거예요. 미국에 돌아가면 승진의 기회도 있고 가족들과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저는 자주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를 떠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죠. 어느 날 저녁, 김대위를 비롯한 한국군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리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그날 밤은 유독 분위기가 좋았죠.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이 자리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김대위가 저에게 소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곧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분인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들은 다른 한국군 동료들이 웃으며 제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미 반쯤 한국 사람이 되었다며 여기 남아도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들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저에게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저는 한국에 남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죠. 회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가족과 오랜 친구들이 있었어요. 승진과 새로운 도전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과연 저를 행복하게 해줄까? 반면 한국에서의 3년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게 집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질서정연한 사회와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맺은 깊은 인간관계들이 저를 이곳에 묶어두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존슨 대령을 찾아가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어요. 존슨 대령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죠. 그도 과거에 해외 근무를 하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임기 연장을 신청하거나 한국 관련 직책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날부터 저는 진지하게 각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기 연장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결국 또다시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었어요. 미국 내 한국 관련 직책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었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곳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결국 가장 근본적인 대안, 즉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제 경력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도전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